자, 이번에 또 이어서 관동별곡 본사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 앞에 강의에서 뭐 하나 좀 빼먹은 게 만폭동 있죠? 이 만폭동에서 대구법, 지규법이랑 여기 은유법도 하나 있다고 보셔야 돼요. 만폭동은 꼬리, 만폭동은 무지개, A는 B 이런 식으로 은유법도 하나 더 있다는 점 아까 좀 빼먹고 넘어간 것 같아. 그거 하나 좀 챙겨 넣으시고, 자, 이번에는 산 4번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화면 맞춰 놓고 여기다 적을까? 산 4. 자, 이번에는 이 아저씨가 어디를 가냐 보자. 개심대 고쳐 올라 뚜둥 바로 나왔네. 에이씨, 예쁘게 다시. 마음에 들어. 자, 개심대를 다시 고쳐 다시 올라가서 중양성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이제 중세문법 배우면 이거 리을, 리은형 활용 뭐 이런 거 있어, 그지? 일단 지금은 관동별곡 하는 거니까. 개심대를 고쳐 다시 올라가서 중양성을 바라보며. 오케이. 중양성은 뭐 한 거야? 중양성은 바라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양성 역시도 여정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 12,000봉을 역력히, 뜻풀이도 좀 하셔야 돼. 역력히, 분명히, 뭐 뚜렷이, 틀림없이. 12,000봉은 이제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금강산의 모든 봉우리를, 뭐 정말 12,000개인지 아닌지 뭐 누가 알아. 지질학자 아니면 모르지 뭐. 12,000봉이라고 하는 거죠. 역력히, 분명히, 효여하니, 헤아려 보니, 세어 보니 말이야. 봉마다, 산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근마다, 끝마다, 그 산 봉우리 끝에마다 서린 기운, 바로 이제 산의 정기가 느껴지는 거야. 산의 맑은 정기가 느껴지는 거지. 맑거든 좋지만아, 좋거든 맑디만아. 이 구절 아까 봤지? 비슷한 구절. 다시 예쁘게 이 구절 어디서 봤지 아까? 그렇지, 여기서 봤지. 진월 때에서 날거든 뛰지마나 섰거든 솟지마나. 요 구절. 그죠? 요 구절이죠, 요 구절. 송수는 면왕정가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죠. 메시지는 다르지만 구조는 똑같죠. 그죠? 그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또 적을 거야. 뭐라고 적을 거냐면은, 송순의 면왕정가의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받았다는 거죠. 면왕정가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영향을 받았다. 저 기운 흩어내요. 저 기운, 어떤 기운? 에이씨, 예쁘게 다시. 망했어. 어떡하지? 뒤로 돌리기도 없는데? 다시. 송순의 면왕정 영향을 받은 거고, 산의 맑은 정기를 이야기한 거지. 그래서 이 산의 맑은 정기가 저기운이 되겠지. 됐죠? 저기운 흩어내요. 무엇을 만들고 싶대요? 인걸, 뛰어난 인재를 말합니다. 인재. 만들고자,
고자? 뭐 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은 인재 양성을 소망하는 거야. 왜 인재 양성을 소망할까? 그 인재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거니까.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생각해주는 마음이야. 우리 아까 했었죠. 저 앞에 본사 아니 서사 할 때, 그죠? 고신고국의 백발도화도 아시죠? 뚜 이거 고신고국의 백발도화도 아시죠? 여기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 나라 걱정하는 마음 뭐라고 적을까? 그렇지. 우국지정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형용, 모양도 그지없고 태세, 그 흐름이 어떤 그 전체적인 이미지, 산이 이렇게 흐르듯이 이어져 있잖아. 하도하시야 많다. 아주 그냥 다양한 산의 모습이 느껴진다 이 말이고요. 천지삼기실제,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자연이 되었만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지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와 보게 되니 지금 이 계심대에 올라와서 전체적인 산의 모습을 보니 유정도 유정할시야 뜻이 담겨져 있구나 이 말이야. 누구의? 조물주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다 조물주의 뜻이 담겨져 있구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포인트는 산은 어디에 가셨어? 이 개인적으로 국어 강사들은 정철을 싫어합니다. 문학작품을 좀 어렵게 써가지고 어려운 건지 뭐 이렇게 좀 설명할 정보가 많은 건지 아무튼 계심대에 와서 뭘 본 거야? 산 봉우리의 모습을 보고 산 봉우리의 맑은 정기를 느끼며 인재 양성을 소망하는 정철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계심대 됐죠? 상대적으로 좀 계심대는 쉬워. 그 다음에 비로봉 가봅시다. 2014년인가? 그때 이제 요 지문이 비로봉 쪽에 이제 수능에 나왔었는데 14년? 15년인가? 14년인가 좀 헷갈리네. 자, 비로봉이야 이번에. 그래서 미리 필기를 할게요. 시험 문제 많이 틀립니다. 얘는 여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마지막 구조를 연결시키면서 보시면 돼요. 이제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 선생님이. 비로봉 상상두의 꼭대기에 제일 높은 봉우리랍니다. 선생님 뭐 금강산 안 가봐가지고 올라본 사람이 올라본이 연철표기 올라보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라본 사람이 그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건 이제 서리법을 해석을 하면 올라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누가 올라본 사람이 있을까?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그냥 가르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겠죠. 선생님 보통 이제 서리법으로 하는데 서리법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분도 계세요. 학교 선생님의 강의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잘 보면은요. 이 세 줄인데 예쁘게 안 그려서 다시 요 세 줄인데 동산 태산이 어디야 높뒀던 거. 동산과 태산이 어디가 높냐. 노국 노나라
노나라 좁은 줄도 노나라가 작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넓거나 넓은 천하, 이 넓은 천하를 어찌하여 적다, 좁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천하가 좁다고 말했을까? 이게 공자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산, 중국에 이제 이게 동산이라는 산이 있고요. 되게 높은 산이래요. 그 다음에 더 높은 클테자를 써서, 클테자인가? 아니 클테자 아닌데 몰라. 아무튼 태산이 산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선생님 무슨 중국 역사 전문가도 아니고,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간 거야. 산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넓은 곳이 보였겠죠.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자신의 이 뜻을 펼치기에는, 공자가 이제 노나라 사람인가 보죠? 노나라가 너무 작아. 이 공자라는 나의 이 뜻을 펼치기에는 노나라는 너무 작아, 이런 거야. 내려와. 그 다음날 더 높은 태산에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제자들도 이제 헛헛거리고 따라 올라갔겠죠. 이제 더 넓은 곳을 봤겠죠. 태산에 올라가서 뭐라 그래? 노나라가 좁을 뿐만 아니라 천하가 좁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메시지가 기억이 나면서 정철이 뭐라 그러는 거야? 나는 노나라 좁은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공자는 천하가 좁다 그랬을까? 와, 공자의 어와 감탄사 예쁘게 할 거야. 공자의 저지위. 여기서 말하는 저지위는 뭐가 되는 거야? 공자의 정신적 경지를 말하는 거야. 그때 어떤 단어가 나올 거냐면은요. 자, 이제 요 개떡 같은 그림은 다 지울게요. 어떤 단어가 나올 거냐면은 호연지기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아주 스케일이 큰 가치관이, 그래서 호연지기라고 해요. 공자의 호연지기를 흠모한다. 돈 받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이 말이야. 누가? 정철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자의 정신적 경지, 다시 쓸게. 호연지기를 말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흠모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을 볼게요. 오르지 못하거니 나는 못 오르겠다. 내려가는 게 뭐가, 아이씨, 예쁘게. 오르지 못하니까 나는 뭐 하겠다. 내려가겠다. 내려가는 게 뭐가 이상하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올라가지 않은 겁니다. 그때 이제 여기다 살을 붙여보면은요. 어디에 오르지 못하느냐. 1. 비로봉에 날씨가 좀 안 좋았는지 어땠는지, 에휴, 비로봉에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그냥 내려가자,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2. 내가 비로봉 꼭대기 올라간들 동산 태산에 올라가서 호연지기를 느꼈던 공자의 그 정신적 경지에 나는 도달하지 못해. 그러니까 난 비로봉 같은 높은 데 올라가 봐야 나는 공자 같은 호연지기를 느끼지도 못해. 올라가서 뭐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자의 정신적 경지에 도달하지도 못하는데 내려가면 뭐가 이상하겠느냐. 그래서 일종의 뭐 자기 합리화죠, 뭐. 그죠? 이제 변형 문제를 푸시면 자기 합리화라는 메시지가 좀 문제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좀 별로 없어요. 그냥 어쩌다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적어드린 거고요. 관련 속담이요. 자기중심적, 제 눈에 물대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한문으로 바꾸면 나, 아자, 밭전자, 내 밭에 끌, 인자, 물, 숫자, 물을 끌어다가 된다. 아전인수라고 해요. 자, 비로봉 요런 정도 키워드. 자, 여기는 이제 선생님이 산 오라고 적기는 할 건데 비로봉이라고 적기는 할 건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공자의
호연직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얘는 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겠죠. 자, 이게 산오가 되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여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올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산, 이제 쓰고 지울 건데요, 이거는. 아니다. 여기다가 선생님 지금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산 6이라고 할게요. 진하게 써지지. 여기는 이제 그 선생님 활용소라고 적을 건데요.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넘어오면은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산 7번이 돼요. 여기는 선생님이 12폭포라고 적어 놓을게요. 아이고, 선생님이 뒷내용을 뭐를 가르치는지 생각하면서 강의를 해야 돼서 놓칠까봐 좀 이렇게 적어 놓고 2개만 더 하시면 돼요. 자, 활용수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봅니다.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원통골에 골짜기 이름이 아이씨 예쁘게 골짜기 이름인가 봅니다. 가는 길로 좁은 길을 걸어가서 사자봉을 찾아갔대요. 근데 그 앞에 넓은 큰 넓적한 바위가 있었나 봐요. 그 넓은 바위에 연못 같은 활용소, 이게 중생법 강의할 마음은 없는데 쇠 이 말은 소 플러스 입니다. 얘가 주격조사야. 그럼 어떻게 돼? 활용소가 이렇게 돼. 되었구나 이 말이야. 오늘 중생문법을 이게 선생님이 강의하는 곳이 수원 지역인데 이 수원 지역에 그 효원고라고 있습니다. 그 효원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또는 몇몇 선생님들이 이번에 시험 범위에 관동별곡과 중생문법이 같이 들어가면 꼭 중생문법을 중생문법에서 내지 않고 이 관동별곡 같은 이런 작품 속에서도 충분히 이런 주격조사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이게 결합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그 중생문법까지 관동별곡에 결합시켜서 강의를 찍으면 이게 3박 4일 걸리니까 좀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의심을 좀 해볼 필요는 있죠. 그냥 중생문법 열심히 공부하시면 그냥 풀면 되잖아. 그지? 뭐 찾아가니 이런 거 연철 푸시면 되잖아. 듀야의 주야인데 이거 국의 음악 할 수 있잖아. 그죠? 침착하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세요. 자, 이거 좀 지우고 활용소가 되었대. 자, 그 다음 선생님 지금부터 몇 개의 단어를 체크할 거야. 천년노룡. 아이씨 예쁘게 할 거라고. 천년노룡. 이 활용소를 보면 화가 불화자 이제 용 이제 드라곤 용자야. 그러니까는 이게 물웅덩이 큰 연못 같은 건데 연못이라기보다는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큰 물웅덩이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용이 우락 해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연못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천년 묵은 늙은 용의 기운이 서려 있대. 됐죠? 디어야 주야에 흘러 이제 근데 이제 연못이 물이니까 흐르겠죠. 창해. 넓은 바다로 흘러가겠지. 동해바다겠죠. 이거는 아무래도. 그래서 풍운을 얻어서 삼위루를 내린다라는 표현을 하네. 이건 이제 의문형. 이건 의문형. 언제 비를 내릴래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음에 어둡고 습한 곳을 말해. 이온 시들어 있는. 그래서 이온풀 이 말은 간단하게 쓰면 어두운 곳에 있는데 시든 풀을 말하는 거를 다 살려내라.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풀이 살아나라 뭐 이 말인데 자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럽게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이해하시고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나름대로 좀 잘 그렸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요. 이 활용소야. 여기에 천년노룡이 이렇게 깃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물이 흘러서 이 천년노룡의 이 기운이 쭉 흘러서 어디로 가는 거야? 창에. 동해바다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막 수증기, 무슨 과학 수업을 하려는 건 아니고 수증기가 올라가서 뭐가 만들어지겠어? 뭐가 만들어지겠어? 뭉게. 구름이 만들어지겠죠. 뭐가 내리겠어? 이렇게 샥. 비가 내리겠죠. 그러면은 밑에 풀들이 살아날 거야. 자, 좀 조금만 더 필기를 넣고 풍을 3위로 조금 확대할게요. 얘 좀. 얘가 뭐가 돼? 음의 이온이지? 이온 불. 자, 이게 해석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천년노룡은 활용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얘를 누구로 다시 말할 거냐면은 정철로 할 거야.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되는 것을 중복된 의미를 표현한다. 중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넓은 바다로 가는 거. 얘는 별로 해석을 안 해요. 그럼 이제 풍은 바람과 구름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를 뭘로 해석을 하냐면은 선정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릴 거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선정. 정치를 잘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음의 이온풀이 살아날 거야. 이게 뭐야? 헐벗고 굶주린 또는 도탄에 빠진 이런 말도 해요. 백성을 나타내요. 우리나라 고전을 보면은요, 이 풀이 백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전 문학에서는요, 민중을 풀초자를 써서 민초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들을 선생님이 개멋있게 그림으로 그려본 거야. 그래서 비유적인 단어들의 비유적인 의미를 연결시키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바는 뭐가 되는 거야? 선정을 하고 싶다. 선정의 소망.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풀. 백성들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백성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애민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소에서는 이렇게 그림처럼 시어의 의미를 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산 7. 여기까지 일단 강의를 하고요. 산 7번까지 12부까지 하고 이제 바다 쪽 강의는 선생님이 지금 새벽 3시가 돼서 오늘은 좀 피곤하고요. 한 내일 모레쯤에 나머지 강의는 또 찍어서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자, 얘는 이제 여정이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마하연이라는 곳을 지나서 묘길상이라는 곳을 건너서 암문제 예쁘게 암문제라는 곳으로 넘어갔대요. 다 여정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여정은 위에 있는 여정은 그냥 말 그대로 지나가는 공간이고요. 불정대에 갈 겁니다. 아이 더럽게 못 쓰네. 다시 불정대에 갈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요거 좀 다시 쓸게요. 12폭포라고 안 하고 불정대라고 선생님 좀 다시 쓸게요. 이 불정대에 가서
이제 12폭포를 봅니다. 이 폭포 이름이 왜 12폭포냐면은요. 또 그림을 그려봅시다. 잠깐만요. 다시. 이렇게 절벽이 있는 거야. 거기에 이제 뭐가 흐르는 거야. 물이. 이렇게. 아이, 더럽게 못 그리네. 이렇게 흐르는 거야.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12, 아이고, 잠깐만, 펜을 바꾸고요. 12 폭포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림을 대충 그렸지만 요 웨이브가 12번 꺾여서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12폭포라고 합니다. 자, 12폭포를 비유할 거야. 지금부터 어떻게 비유할 거냐면은요, 천심절벽을, 절벽이 있어야 그거를 타고 물이 떨어지겠지. 방공에 세워두고 은하수, 전설상에 강해지죠. 옥황상제가 견우직녀 일 안 하고 맨날 놀고 자빠지니까 열받아가지고 그 사이를 가르는 강을 만든 거죠. 은하수를 딱 잘라내서 실처럼 다 그 물줄기를 말해. 다 풀어가지고 배처럼 옷감처럼 걸었대. 뭐를? 12폭포를. 그래서 12폭포를 비유한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1. 은하수. 이제 물을 이렇게, 아이고. 은하수를 갖다가 걸었어. 어떻게 걸었어? 실처럼 한 줄기 한 줄기 다 풀러서. 배처럼. 이제 배죠, 배. 그래서 이제 굳이 설명을 조금만 더 살을 붙이면 얘는 물 줄기를 말하는 거고, 얘는 물 줄기가 모여서 물 표면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물 표면이 만들어지는 거야. 조금만 더 넘어가면 물줄기는 물 표면에 비해서 좀 가까이 가서 봐야겠죠. 그래서 굳이 따지면 얘가 근경이고 얘가 원경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12폭포를 비유한 걸 불정대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 쌤이 한 가지만 좀 더 적으면은요. 아이고, 다시요. 한 가지만 좀 더 적으면 이 근경을 아까 우리 저 앞에서 배웠던 만폭동과 좀 비교해 보면은요. 만폭동에서는 근경을 우리가 뭘로 잡았냐면 눈으로 잡았어. 눈. 그죠? 물보라. 물방울이죠. 물방울.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만폭동은 눈이라고 표현돼서 물방울, 물보라를 표현한 거라면 지금 12폭포는 근경은 실이죠. 지금 실로 표현해서 물 줄기를 나타내죠. 그럼 요 둘 사이를 봤을 때 뭐가 더 근경일까? 물보라가, 물방울이 더 가까이 가야 돼? 물 줄기가 더 가까이 가야 돼? 그렇지. 물방울이 더 가까이 가야지. 그래서 얘가 더 근경이다. 요거 하나만 더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지문 내용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도경, 그림책이야.
12폭포니까 그림책에서 이 웨이브를 12번 해서 그렸겠지. 내 보면은 여러이라. 내가 보기에는 좀 더 많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니덕션은 200을 말해 중국의 시인. 이제 와서 고쳐 의논, 다시 자기랑 의논 이야기하게 되면 려산, 중국에 있는 산인데 여기 도곤은 뭐뭐 보다라는 말이야.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야? 12폭포를 말하는 거겠죠. 더 예쁘다는 말 못할 거야. 이 말은 12폭포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살을 붙여서 조금만 더 설명하면, 이태백이 이제 여산에 대해서 시를 쓴 게 아니라 바라볼 망. 여산에 있는 폭포가 하나 있어. 여산폭포야. 중국에 있는 여산폭포라는 작품을 써. 그 작품에 여산폭포가 매우 아름답다고 예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백이 지금 와서 요 12폭포를 보면은 더 낫다는 말 못할 거다. 12폭포의 아름다움에 푹 빠질 거다 이 말이야. 됐죠? 까지 위해서 우리가 짠! 드디어 관동별곡의 절반을 끝냈습니다. 강의를 선생님 3개로 나눴나 4개로 나눴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일단 잘 따라오셨고요. 이제 이어지는 강의는 바다로 여행을 내려갑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도 똑같이 7군데 정도를 돌아다니고요. 공부하는 방식은 똑같아. 어디 가서 뭘 받고 마음이 어떤지. 근데 좀 산과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건 선생님이 이제 바다 여행 쪽을 이제 강의하면서 요기교서부터인데 바다 여행을 강의하면서 천천히 또 함께 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는 조금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올라가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